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영장심사 일정이 이틀 뒤인 오는 9일 수요일로 정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석방 120일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입니다. 네, 법원의 구속심사 일정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법원이 이틀 뒤인 수요일 오후 2시 15분으로 신문 일정을 잡았습니다. 일반 피의자처럼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심사를 맡게 됐는데요.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범행 중대성 그리고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어제 오후 5시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조사가 이뤄진 지 하루만으로 우선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속도전에 나선 모습입니다. 특검은 구속 필요성을 위해 군 관계자의 비화폰 통화 내역 삭제 등을 거론하기도 했는데 이를 두고 그 자체가 증거 인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유죄가 선고돼도 판결에 승복할지 불분명하다며 도망 염려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영장에 적시된 혐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영장에 담긴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허위 공문서 작성 그리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크게 3가지입니다. 지난번 체포영장 청구 때보다 더 많은데요. 66쪽 분량의 구속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하는 등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봤습니다. 또 특검은 계엄 선포 후 대통령실 공보실을 통해 국내외 언론에 비상계엄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알린 것도 직권남용 혐의로 기재했습니다. 아울러 최초로 작성한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인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선포문을 나중에 다시 썼다가 폐기했다는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네,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들어가 있죠. 맞습니다. 특검의 이번 구속영장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에게 총기를 가지고 있는 걸 보여주기만 해도 경찰은 두려워할 거라며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라 이렇게 지시한 점을 적시했습니다. 다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무인기를 평양에 보내는 방식 등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 의혹은 이번 구속영장에서 범죄 사실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뒤 외환 수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구속신문도 있다고요? 네, 내란 특검으로부터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재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신문이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노 전 사령관의 1심 구속 기한은 모레까지인데요.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요원을 선발하기 위해 민간인 신분으로 정보사의 정보를 받았다며 지난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경우 지난달 계엄 사태 주요 피의자 가운데 처음으로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특검의 추가 기소로 다시 구속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네, 관련해서 방금 들어온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구속신문 일정이 9일 오후 2시 15분으로 잡혔다라고 권준수 기자가 전해드렸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모레 구속심사에 직접 출석할 방침인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이 어제 오후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오늘 법원에서는 내일 모레 그러니까 9일 수요일 오후 2시 15분으로 구속신문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모레 구속심사에 직접 출석을 할 방침이라는 것이 현재 전해졌습니다. 관련 소식도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양평고속도로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 원희룡 전 장관과 군청 공무원들을 출국 금지하는 등 수사선상에 올렸습니다.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던 삼부토건 사건과 관련해선 이일준 회장 등 전현직 경영진들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임혜진 기자. 네,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네, 김건희 특검이 삼부토건 경영진들에게 특검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요?
네, 김건희 특검팀은 이일준 현 삼부토건 회장에겐 오는 10일에, 정창래 전 삼부토건 대표에게는 모레인 9일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앞서 수사 개시 하루 만에 삼부토건 본사 등 13곳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특검팀은 이튿날 이은근 삼부토건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는데요. 특검이 압수물 분석과 함께 관련자 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병행한다고 밝힌 만큼 지난 4월 증권선물위원회에 고발된 조성욱 전 삼부토건 회장도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검은 조 전 회장 등 핵심 관계자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소환 시기를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또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듬해인 재작년 5월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 근처로 변경되면서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인데요. 특검팀은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던 원희룡 전 장관과 양평군청 사업을 추진했던 공무원들을 출국금지 조치한 데 이어 노선 변경 타당성 조사를 맡았던 용역 업체들의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양평군수 출신인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도 오는 24일까지 출국이 금지됐습니다. 출국 금지 조치가 잇따르면서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들이 면면이 조금씩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네, 최상병 특검팀은 오늘 핵심 피의자를 소환했죠. 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서울 서초동에 있는 최상병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사령관은 재작년 7월 최상병 사망 경위를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이른바 VIP, 즉 대통령실에서 외압이 가해진 과정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김 전 사령관은 박 전 수사단장에게 윤 전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말을 전달한 거로 의심받고 있는데 오늘 출석에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로를 들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실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가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선언했고 국민의힘은 줄줄이 이어지는 인사청문회 전국을 벼르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자, 지난주 민주당이 추경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여야 대치가 정점을 찍었는데 7월 국회 시작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을 토대로 정부와 함께 민생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면서 사각지대를 놓치지 않고 모든 국민이 수혜자가 되기 위해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속한 내각 완성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는데 오늘부터 시작하는 7월 임시국회에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차질 없이 진행해 정부의 국정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은 선심성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위해 국가채무 상당액을 발행한 것을 지적하면서 국민의 빚 부담을 지우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현미경식 검증으로 정부의 일방통행 정치를 막아내겠다며 외교부 조현, 교육부 이진숙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의혹을 언급했습니다. 이런 냉랭한 분위기 속에 민주당은 쟁점 법안에 속도를 낼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에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에 막혀 폐기됐던 법안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양국관리법, 그리고 나흘 전 상법 개정안 통과 당시 빠졌던 집중투표제 등을 담아 재추진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합의 처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소수 의석으로 딱히 막을 방도가 없어 전략 마련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복잡한데요.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사퇴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출발도 하지 못하고 자초됐습니다. 오늘 아침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혁신이 구성안을 의결했고 안철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명단도 발표했는데요. 직후에 안철수 위원장이 긴급 회견을 열고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 날치기로 통과됐다며 혁신위원장직을 사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당대회 출마도 선언했는데 본인이 직접 당대표가 돼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완전히 절연하고 중도, 수도권, 청년을 담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안타깝고 당혹스럽다며 안 위원장이 향후 전당대회를 통해 혁신을 추구하겠다는 뜻을 존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전에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습니다.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을 포함해 정치검찰의 공작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열린 건데요. 김병기 당대표 대행은 지난 정부에서 기소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검찰 수사를 진상규명하고 피해자 명예회복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검찰개혁 TF와는 별도로 추진되는 건데요. 민주당은 TF를 통해 민주당,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의 불법성 여부를 살피고 위법이 드러날 경우 책임자 처벌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 기자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세종에서 취임식을 열고 국민의 새벽을 지키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호하게 혁신하되 정부가 바뀌어도 국가 연속성을 지켜나가는 행정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김 총리 취임식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김민석 총리 취임식 오전에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렸습니다. 김 총리는 취임식을 맞아 사회적 약자를 상징하는 양이 그려진 붉은 넥타이를 메고 왔다며 세종청사로 오는 길에 폭염 현장을 다녀왔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햇볕이라도 에어컨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갈라지는 현실에 함께 관심을 두자며 사회 경제적 약자를 찾는 일에 파란 넥타이를 매든 빨간 넥타이를 매든 색깔은 중요치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의 상처와 제2의 IMF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나라와 위대한 국민, 위대한 대통령의 시대를 여는 참모장이 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또 국정 방향의 실현을 챙기고 살피는 국가종합상황본부장, 국민의 새벽을 지키는 새벽총리가 되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서 선출된 대통령의 정책 방향을 실현하는 총참모장, 국가종합상황본부장, 그리고 국민께는 새벽을 지키는 새벽총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헌법과 법률에 명해진 대로 역할을 다하겠다. 함께 뛰시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취임식엔 조태열 외교부 장관, 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도 참석했습니다. 김 총리는 장관들은 오고 가도 연속과 혁신의 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는 공직자들과 함께 단호하게 혁신하되 품격 있게 국가 연속성을 지켜나간 행정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취임식에 앞서 세종에 있는 박물관 건설 현장을 찾아 폭염 대비 환경을 점검했고 정부 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빈틈없는 여름철 재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모레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 예정 부지를 찾는 등 당분간 세종에서 업무를 보는 시간을 늘릴 계획입니다. 김 총리 이런 행보는 새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지역 균형 발전 의지를 다지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의료계가 조만간 회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료계 주요 인사와 김 총리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으며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만남을 통해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가 출범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을 포함해서 정치검찰의 공작을 규명하겠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한준호 TF단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 뜻으로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갓 한 달이 넘었습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정치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얼마나 억지였는지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계자들이 진상을 밝히기 시작하면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이 사건과 무관하다라는 진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 깊이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KH그룹 배상윤 회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기도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라고 사실관계를 밝혔고, 또 KH그룹 전 부회장이 용산과 배상윤 회장은 논의가 다 됐었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녹취도 한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과연 검찰의 공소 사실은 어디서부터 진실이고 어디까지 날조된 것인지 반드시 밝혀야 되겠습니다. 지난 4월 재판부가 검찰을 향해서 객관적 사실로 공소 사실을 정리해달라라고 요구를 한 것은 검찰의 기소가 매우 모호하고 억지스러웠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죽이기, 민주진영 말살하기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끝없이 준동하는 정치검찰의 만행을 이제는 정말 끝내야 되겠습니다. 정치검찰과 끈끈한 커넥션을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감시와 비판도 이어져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행태를 보면 정치검찰과 짜고 치는 고스톱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살 만한 정황들을 저희가 봐왔습니다. 지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갖은 의혹을 뒤집어 씌우고 고발하고 검찰은 고발 하루 만에 사건을 배당하고 국민의힘은 이것을 받아서 후보자를 피의자로 호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민주당 소속 인사청문위원들을 대거 고발했다고 합니다. 수사, 기소 권력을 등에 업고 민주진영을 겁박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더 이상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시대를 끝내라라고 하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오늘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를 공식 출범하게 됐습니다. 정치검찰의 생리와 의도를 가장 정확히 꿰뚫고 계신 분들을 TF 부단장과 위원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는 정치검찰과 그 커넥션의 행각에 단호하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있지도 않은 일을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의혹과 혐의를 날조하는 정치검찰의 억지 수사, 한 사람의 삶과 가족의 행복을 빼앗고 민주진영을 와해시키는 조작 기소에 빠르고 강력하게 맞서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벌이고도 무사태평한 검찰의 무소불위를 확실하게 끝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TF를 지지하고 이끄는 큰 힘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의 폭염특보가 주의보에서 경보로 강화했습니다. 이번 주 서울 낮 기온이 사람 체온과 비슷한 36도까지 치솟을 거로 예고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정혜윤 기자, 서울에도 폭염 경보가 내려졌군요.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서울에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의 첫 폭염경보는 지난주 월요일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지 일주일 만에 격상된 것으로 지난해보다는 18일이나 빠른 것입니다. 기상청은 우리나라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권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하는 데다 이번 주 동풍이 유입되면서 태백산맥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35도 이상 기온이 크게 치솟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은 내일과 모레 낮 기온이 36도까지 오르고 체감온도도 35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특히 오늘 밤 사이에는 서울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저 체감 온도가 29도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여서 초열대야에 버금가는 밤 더위가 예상됩니다. 밤낮 없는 더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네, 주말 사이엔 낮 기온이 39도에 육박하는 곳도 있었는데 이 정도 더위가 계속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벌써 경남 양산 동면 기온이 36.6도, 포항 북구 기온도 36.2도까지 치솟았고 대구 북구 36도, 광양 칠성이 35.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이 오후 4시 정도까지 계속 오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어제만큼 기온이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오늘까지는 고온다 습한 남서풍이 유입돼 태백산맥 동쪽 지역인 영남과 동해안으로 기온이 높게 나타난다면 내일은 바람 방향이 동풍으로 바뀌면서 태백산맥 서쪽 지방에서 35도를 웃도는 고온 현상이 나타날 전망입니다. 또 상대적으로 기온이 크게 올랐던 동해안 지방은 내일부터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내려가면서 심한 더위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어제 저녁 6시 10분쯤 전북 진안군 구봉산에서 등산하던 50대 남성 A씨가 숨졌습니다. A씨 아내는 함께 산에 오르던 남편이 보이지 않는다고 신고했는데 확인 결과 등산로 인근에서 쓰러진 A씨가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발견 당시 고막 측정계로 잰 A씨의 체온이 40.5도였다고 전했습니다. 병원 측은 A씨의 사인을 열사병으로 인한 심정지로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함께 산행에 나섰던 산악회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맨홀에서 작업 중 실종된 남성이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실종됐던 50대 작업자가 오늘 오전 사고 장소 인근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맨홀에서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40대 남성은 호흡과 맥박은 돌아왔지만 아직 의식은 되찾지 못하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오전 9시 20분쯤 인천 병방동에 있는 맨홀에서 남성 2명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코앞에 두고 통상본부장에 이어 대통령실 안보실장도 급히 미국을 찾았습니다. 관세 문제와 함께 방위비 등 안보 이슈도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관세 협상이 중요한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어떤 판단을 하려고 하는 국면이고 또 우리도 거기 대응해서 또 판단을 해야 되고 하는 때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게 중요한 국면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화 상대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이 관세 협상에 도움이 될지 질문에는 그렇게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외교 안보사령탑으로 관세 협상 전면에 나서진 않지만 사안을 조정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맡은 만큼 루비오 장관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관세와 함께 방위비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지 묻자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관세 협상에 혹시 연계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다양한 이슈들이 서로 얽혀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먼저 워싱턴을 찾은 여항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 관세 유예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올코트 프레싱이라는 표현을 쓰며 통상과 안보 분야의 전방위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통상과 그 안보 쪽에서 힘을 합해서 할 부분은 또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각자 또 역할 분담할 부분은 하고 올코트 프레싱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성락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잡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자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날짜를 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한국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입항 수수료를 빼달라는 의견서를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에 한국까지 피해를 보게 된다며 상호 호혜적인 무역 관계에 역행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규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개에서 15개 나라에 상호 관세율을 명시한 서한을 7일부터 발송하겠다며 무역 협상국을 압박했는데요. 백악관은 성실하게 협상하고 양보하려는 국가에 대해서는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히며 이른바 당근과 채찍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오는 8일로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이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10여 개 나라에 상호 관세율을 명시한 서한을 곧 발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ending letters out on Monday having to do with the trade deals. Could be 12, maybe 15, and they'll be going out on Monday, and some will go out on Tuesday and Wednesday. And 또 몇 개 나라와는 무역 합의를 이미 이루었다며 협정 체결과 관세 서한 발송을 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도 협상에 진전이 없는 나라에는 그동안 유예해온 상호 관세를 8월 1일부터 다시 부과한다며 협상국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If you don't move things along, then on August 1st, you will boomerang back to your April 2nd tariff level. Dana, we're going to send out probably 100 letters to small countries where we don't have very much trade. 케빈 해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미국과 성실하게 협상을 진행 중인 합의와 가까워진 나라엔 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티브 밀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도 합의를 위해 양보하는 나라와는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도 언론은 조만간 미국과 인도가 미니 무역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9일부터 더 큰 협상을 시작한다고 보도했습니다. 32%의 관세율이 부과된 인도네시아 역시 미국과
광물과 에너지, 국방 분야를 아우르는 무역 합의가 임박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캄보디아도 미국과 상호무역 기본 틀 합의를 곧 공개하겠다고 밝혀 일단 인도태평양 국가를 중심으로 협상 타결 소식이 속속 발표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이 부과한 고율의 대중국 관세를 피해 상대적으로 관세율이 낮은 동남아시아를 경유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인구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중국의 대미 수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43%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식 통계에 따르면 같은 달 중국의 전체 수출은 4.8% 증가했는데 아세안과 유럽연합에 대한 수출이 각각 15%, 12% 증가하면서 대미 수출 감소를 상쇄했습니다. 네, 각에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서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지난주 금요일에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를 했고요. 그리고 다음 날인 토요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고 바로 추경안 집행을 의결했습니다. 자, 일단 여당은 이제 여름 휴가를 목전에 두고 있으니까 빨리 좀 집행을 해야 좀 효과가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추경이라는 것들이 뭐 사실상 직접적으로 경기 진작 효과를 엄청나게 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러면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뭔가 내수 진작을 위해서 그 기간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한참 휴가 시즌이기도 하고요. 지역에서 좀 여러 가지로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좀 이 매출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기대하는 상인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러면 빨리 돼야 되니까 7월 중순 이내에는 전부 다 국민들한테 이 민생회복지원금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그것도 주말에 즉시로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하셨고, 사실 이 뭐 추경이 뭐 맞는 키냐 이런 비판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는 키는 아닙니다. 그냥 추경은 좀 긴급 처방, 조금이라도 마중물 역할 이런 것이지 어떤 추경을 가지고 경제 정책의 모든 거를 대변하려고 한 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는 경기 효과를 기대하는 것들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토요일에 국무회의가 있었고 어제는 첫 고위 당정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리에서 물가 안정 대책이 좀 논의가 됐는데 지금 뭐 집행이 의결된 민생회복지원금, 그러니까 시중에 이제 돈을 풀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물가가 또 오를 거 아니냐,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경제 정책이라는 게 이제 하나를 하면 또 풍선 효과처럼 다른 쪽에 좀 문제가 생기고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여당 특히 이제 정부를 맡은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경제 정책을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그럼 뭐가 더 중요하냐? 우선순위를 선택하는 문제가 결국 결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추경을 통해서 민생 소비 쿠폰 이거를 통한 수요 진작이 우선이다. 즉 당장 급한 분들이 워낙 많아서 그분들에 대한 긴급한 지원이 먼저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그러면 그 두 번째로 그렇게 됐을 경우에 물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막을 거냐 이렇게 순서를 앞에 추경에 두고 뒤에 물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유념해 보자. 아마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주말 사이에 그 민생지원금과 관련해서 많이 올라왔던 기사 중에 하나가 부산에 이제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자신의 SNS에 부산 시민은 25만 원이 필요 없다 이렇게 지금 발언을 했는데, 근데 이 SNS 글 댓글이 이제 대부분이 왜 당신이 부산 시민을 대표하느냐, 뭐 부산 시민한테 물어는 바냐 이런 비판의 댓글이 이어졌더라고요. 윤 대변인께서 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박수영 의원 이제 개인적으로 야당 의원이니까 이번에 추경 통과한 것, 특히나 그 추경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소비 쿠폰 형태로 집행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두 번째는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부산 출신 의원이니까요. 부산에 예를 들어서 뭐 산업은행 예. 옮긴다는 거 그거 빨리 좀 해달라. 이 두 가지를 다 담은 메시지를 내셨는데 근데 그 문구가 부산 시민은 25만 원 소비 쿠폰 필요 없다라고 하시니까 그걸 보시는 또 부산 시민들께서는 나는 아닌데 나는 그게 필요한데 나한테 물어봤냐 예. 이제 이런 댓글이 달렸다. 그래서 이제 용어 선택에서 이제 대상을 부산 시민이 필요 없다 이 문구 때문에 아마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그 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를 이런 방식으로 좀 밝힌 건데 서 소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은요 눈치도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눈치가 없죠. 사실상 부산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봤냐가 가장 정확한 댓글일 겁니다. 예. 본인의 정치적인 주장을 하기 위해서 왜 부산 시민들의 입장까지 팔아먹어야 되죠? 눈치 없는 거죠. 욕먹을 거 알면서 그런 눈치가 없을까요? 사실상 부산 시민이 25만 원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부산 시민은 저런 박수영 의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25만 원 필요합니다. 특히나 이번에 민생회복지원금 이 쿠폰 자체는 지역에만 한정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부산 시민 중에 자영업자도 있을 것이고 뭐 소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소득에 대해서 있을 것인데 저런 식으로 단정지어서 의견도 없이 25만 원 필요 없다. 산업은행을 그 대신 달라. 이거는 동치가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산업은행 유치에 대한 부산 유치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해야지 부산 시민이 마땅히 받아야 될 국가의 25만 원을 누구 맘대로 필요 없다고 하는지라는 거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으나 25만 원의 부산 시민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는 것은 부산 시민에게 사과해야 된다. 그게 눈치를 챙기는 길이다. 네. 그런 말씀드립니다. 함께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 추경안 표결에는 국민의힘에서는 불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를 두고 오늘 국민의힘 강한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그 내용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불필요한 쌈짓돈이라고 비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를 되살렸습니다. 기초연금 민생예산인데 3,290억을 삭감했습니다. 국방예산 905억 원, 당초 자료에도 없던 것을 삭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쌈짓돈 41억 원이 그렇게 시급한 과제였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떳떳했다면 정부의 추경 예산 안에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을 반영하고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직접 국민들께 양해를 구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 추경안에는 넣지 않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을 앞장세워 특활비를 슬그머니 집어넣은 것은 아주 비겁한 차도 살인 정치의 민낯을 보여준 것입니다. 네, 일단 여야가 상법 개정안에 좀 합의를 하는 것을 보고 여야 협치에 관한 그런 희망 섞인 그런 분위기가 조금 있었는데 지금 추경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결국 표결에 불참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일단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거겠죠. 이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이유가 여러 개가 있겠는데 어떤 건 삭감하고 어떤 건 증액을 했다. 이 부분을 지금 송원석 원내도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중에서 이제 특히 불과 몇 달 전에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에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서 뭐 대통령실, 검찰, 경찰, 뭐 감사원 이런 이제 권력기관들의 특수활동비를 삭감했잖아요.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또 한 반 정도 부활을 시키고 하는 그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다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야당 입장이니까 비판적 시각으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맞는데 그 정도를 넘어서서 불과 몇 달 전까지 입장이 다른 상황에서 얘기했었던 논리를 완전히 그냥 뒤집어서 별다른 해명도 없이 특활비, 그것도 이제 대통령실 관련 특활비면 조금 더 예민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어떤 협의라든지 설명,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뭐 사과라든지 이런 게 부족했기 때문에 야당의 당대표를 맡고 있는 송원석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결 과정에서도 저희가 굳이 이제 표 숫자를 남길 필요가 있느냐. 가장 강력한 반대 의사 표시를 하자. 그래서 본회의에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것.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정부의 야당이었던 현 여당이 삭감했던 특활비를 좀 부활시킨 부분을 가장 크게 좀 문제 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추경 연설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왜 이런 얘기는 또 안 했었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특활비가 한 100억 정도 다시 복원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 추경 통과한 예산이 32조 원입니다. 거의 33조 원 가까이 되죠. 100억이 33조의 민생 어떤 지원의 추경과 비교했을 때 발목을 잡을 만한 예산일까요? 저는 먼저 묻고 싶고요. 국민의힘 친윤지도부가 참 정치 못한다. 못해도 이렇게 못할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상 뭐 야당이니까 어떤 추경안의 내용을 가지고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국회의원이라면 표결을 해야 됩니다. 들어와서 반대표를 던져서 반대 의사를 던진 다음에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우리가 반대한 이유들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반대를 했다 해야 되는데 아예 국회의원의 책무인 표결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추경도 본인들 대선 때는 30조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좀 정치를 좀 영리하게 하려면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를 던졌지만 민생 경제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협조를 하겠소.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은 다음에 이렇게 된다면 절대 협조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향후에 우리 야당인 국민의힘과 논의를 한 다음에 통과시킵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훨씬 더 국민들이 보기에 정치를 좀 세련되게 하는구나 할 텐데 안 들어가요. 표결 안 해요. 이게 한두 번입니까? 지난번에 총리인준 때도 들어가서 반대표를 안 던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면 그거는 의정활동 안 하겠다는 소리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영리하지 못하고요. 특활비 부분은 이제 정부가 시작됐기 때문에 첫 사용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도요. 첫 사용 때는 특활비를 많이 줬다. 2년 차까지. 마지막 3년 차 때 일을 너무 못해서 증빙하십시오 했더니 증빙을 안 해주길래 삭감했다라는 부분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요 말씀해 주신 부분을 그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임자가 잘못을 해서 제재를 받았다고 후임자도 제재를 받아야 하느냐 이 얘기였거든요. 글쎄요. 예산을 제재 수단으로 활용을 해서 일을 못하면은 깎고 일을 잘하면 놔두고 그럼 그 기준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의석수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어도 의석수가 작았으면은 그런 말을 못하는 거죠. 지난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소명을 안 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다. 대통령실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그 얘기인데 소명 여부에 따라서 그럼 기존에 예산 삭감 여부를 결정했었느냐 이런 질문을 민주당이 받을 수밖에 없고 대단히 자의적인 표현에 의한 단정적인 그런 결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소영 의원이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정책 의도는 알겠는데 거기에 그렇게 많이 동조할 수 있는 또 가외로 이런 말씀 나가면은 감정적으로 또 많은 국민들께서 다른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굳이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앞으로 그런 특활비에 대해서 민주당 정부가 얼마나 소명을 깨끗하게 하는지 지켜볼 과제를 남긴 것이니까 저희는 잘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실의 특활비도 부활을 했고 그리고 검찰의 특활비도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의문인 부분이 검찰 개혁을 이제 할 건데 민주당에서 검찰 개혁을 앞두고 있는데 그럼 검찰 특활비가 왜 필요한가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 특활비 부분이 부활된 것들이 처음에 이제 여당 내에서도 좀 논박이 있었죠. 말씀한 대로 앵커께서 이게 검찰 개혁을 해야 할 대상에 특활비를 주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이제 단서 조항을 달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 개혁 완료 후에 특활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단서 조항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저도 검찰 특활비 부활에 대해서 논의가 나온 것들은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개혁의 대상이고 지금 현재 있어서의 여러 가지 조직 개편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속도전을 가지고 갈 건데 굳이 특활비를 지금 추경해서 넣을 필요가 있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단서 조항을 여당 내 치열한 논의 끝에 달아서 다행이고요. 일단은 검찰 개혁이 그 특활비가 부활되기 전에 제대로 된 어떤 진영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당 내에서도 좀
다른 목소리가 나왔었고요. 그동안 민주당과 함께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했던 조국혁신당, 이번 검찰 특활비 부활에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오늘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 추경에 적극 찬성하고 찬성 표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특활비 부활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점이요? 왜냐하면 몇 년, 3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검찰 특활비 안 된다, 검찰 특활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부터 제멋대로 떡값이니 뭐니 해가지고 제멋대로 썼던 내역들이 일부라도 복원돼서 공개됐어요. 그런데 지금 검찰 특활비를 그대로 다시 편성을 한다? 말이 안 되고요. 검찰 특활비는 직접 수사를 전제로 한 겁니다. 직접 수사를 전제로 한 거기 때문에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라고 하는 평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주장에도 이게 모순되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서 소장님이 단서 조항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이게 검찰 개혁 이후로 넘어간다고 하면 검찰이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수사와 관련한 특활비를 어디에 쓸 것이냐 이런 의문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를 운영하는 게 이제 새로 시작한 정부니까 조금 있다가 뭐 비용 집행이 되고 잠깐 뭐 좀 봐주고 이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국정은 연속이 되는 건데 막상 한 달 이상 정부 운영을 해 보니까 기존에 삭감했던 그 특활비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직접 수사, 아직 수사권이 있습니다. 검찰 같은 경우에 뭐 경찰도 마찬가지고요. 이 수사비가 없다. 그래서 뭐 사비를 털어서 수사에 임하는 경우가 많아지니까 일단 그것부터 해결해야 하는 입장이 분명히 됐을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야당에서 여권이라고 볼 수도 있는 다른 야당에서 이거 다르지 않느냐.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최우선의 과제로 생각하고 검찰개혁을 밀어붙이는 정권에서 어떻게 수사에 직접 쓰일 특활비를 부활하느냐 이런 이제 논리적인 모순점을 지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됐건 뭐 민주당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수사권, 기소권 분리 문제가 이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하나의 단편적인 또 사례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검찰 개혁하는 데 있어서 차후에 조금 부정적인 그런 의견이 계속해서 좀 나오는 부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특활비의 내역 자체들이 뭐 이제 수사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것이고 사실 검찰 개혁이 되면 큰 축에서 이제 기소청, 공소청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중수청, 중대수사청,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것이고 수사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이름이 세 개의 기관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특활비가 어떤 분야로 또 그게 배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 검찰 특활비 아주 소수의 금액이죠. 그 부분 자체가 검찰한테 지금 쌈짓돈을 주어줬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세 개의 분야로 어떤 역할들이 나눠지면 거기에 맞게끔 특활비가 분배가 됐을 때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특활비의 이제 활용과 관련해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 아침 민주당은 검찰 조작 기소 TF를 발족을 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검찰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정치검찰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당대표와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 탄압 수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윤석열 검찰공화국에서 자행된 모든 기획, 표적, 조작 수사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정치검찰이 만든 악패의 청산을 약속하고 정치 사건을 전수조사해서 검찰 스스로 결자 해제하십시오. 정치 탄압의 희생양이 된 피해자들의 명예를 즉각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조작 수사 등 패습의 실체를 낱낱이 밝힐 독립기구 설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자, ETF의 이름만 봐도 얼추 이제 어떤 역할을 할 거다라는 게 짐작이 되기는 하는데 지금 보면 예로 든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사건 혹은 김민석 총리 그 사건 뭐 배당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던데 앞으로 좀 향후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검찰에 대해서 민주당이 야당 때 있던 여당이 된 이후든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참 의아합니다. 지금 여당이 됐잖아요. 검찰에 대해서 이렇게 해달라, 이걸 촉구한다 이런 얘기는 야당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풍경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여당의 원내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야당의 원내대표인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자막을 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검찰에 대해서 뭐 인사권도 행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당 내에서 이런 목소리가 그것도 원내대표 목소리로 나오고 TF까지 만들었다는 것은 결국 이제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를 담아서 하고자 하는 걸 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하는 거다. 결국 검찰개혁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만큼 지금 검찰개혁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대단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뭐 사과를 하라, 뭐 밝혀라,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실질적으로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건 정치적 구호니까 민주당에서 이렇게까지 나오는 것 그렇게 많은 국민이 뭐 찬성하고 이럴 분위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여당으로서의 자세와 그런 것을 갖춘 후에 주장을 해도 하는 것이지 여당이 특정 어떤 행정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촉구를 한다. 저는 처음 봐서 대단히 생경하다고 느낍니다. 네, 지금 그 말씀해주신 대법의 확정 판결까지 나왔던 부분이 이제 대북송금 관련해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렇다면 뭘 지금 조작한 거라고 볼 것이냐라는 의문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 그 형량의 대다수는 본인의 뇌물 혐의죠. 그다음에 대북송금 부분들은 그 전체 형량의 아주 일부분입니다. 거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경기지사 시절에 대북송금에 관여했다, 뭐 알고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뭐 문맥상에 담겨 있다고는 하나 새로운 증언이 나왔잖아요. 윤석열 정부에서 증언이 영향력 안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음직한 그 쌍방울의 대북송금에 관여했던 회사의 임원으로부터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는 전혀 대북송금에 대해서 관여한 바가 없다는 진술이 나왔어요. 예. 그 부분을 검찰이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의 부분에 대한 조작 수사에 대한 대응 TF잖아요. 그래서 이제 크게 봐서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검찰이 그냥 선택적으로 수사를 했다는 겁니다. 고장난 저울처럼 본인들 마음대로 달고 싶으면 부르는 게 무게였다. 라면 이제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저는 이제 재판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한 부분들은 그런 결정적인 증언들이 빠진 상태에서의 공소장에 대한 판단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논리적으로 따져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재심 신청도 있는 것이고 법적 제도적 어떤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정치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보는 것들이 먼저 본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TF의 구체적인 활동 그리고 TF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 정도를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자 김민석 국무총리 오늘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을 했는데 오늘 취임식 일성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 정치적 약자를 찾는 일에 제가 파란 넥타이를 맸건 빨간 넥타이를 맸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사실 매우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취임받는 자리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유인촌 장관님을 포함한 많은 장관님들이 함께해 주셔서 제가 축하를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귀하고 감사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지난 정부에서 나라를 생각하고 시작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새 정부에서 시작하는 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장관들은 오고 가도 그러나 끊임없이 이곳에서 청춘의 꿈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겠다. 네, 오늘 취임식에 보니까 이제 전임 이전 정부의 장관들도 좀 참석을 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늘 넥타이 색깔,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넥타이 색깔을 가지고 뭔가 통합과 협치의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 오늘 붉은색 넥타이를 메고 왔거든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평가하고 싶은 부분을 몇 가지 봤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넥타이 색을 가지고 본인이 어떤 생각으로 국정에 임하겠다는 걸 밝히신 거 아니에요. 예. 상대 당의 이미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을 굳이 넥타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했다.
그는 의지의 표현이니까 저는 좋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중에 보면은 전임 정부에서도 나라를 생각하고 시작했던 분들도 계시다. 즉 이제 여야가 생각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똑같잖아요. 애국하는 마음으로 정치에 뛰어들고 또 국정에 임하는 것인데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굳이 배척하고 안 보고 뭐 서로 싸우고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아주 원론적이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는 점에서 이 취임사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요. 역시 정치인 출신 총리가 오시니까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그 총리, 첫 총리의 어떤 취임식에서의 발언보다 훨씬 더 매끄럽고 좀 여러 가지 그 메시지의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이런 것 또한 저는 좋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논란을 딛고 지금 결국 이제 김민석 총리가 취임을 하게 된 건데,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장관 지명자들에 대한 그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김민석 총리와 좀 비슷한 전철을 밟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인사청문 대상인 분들이 김민석 총리 그 이상의 어떤 뭐 의혹들을 가진 분들이 많았죠. 예.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꼭 비경량을 하지 않더라도 청문회에서 흠이 없이 통과되신 분들이 손가락으로 꼽을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크게 염려할 바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그 국무총리 취임 일성에서 빨간 넥타이, 파란 넥타이. 그러니까 저도 늘 주장하는 바인데, 정치가 협치와 통합에 대한 어떤 시작점을 하려면 어떤 캠페인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예. 서로 넥타이 바꿔매기. 민주당이 빨간색 매고 국민의힘이 파란색도 매고 또 섞어서도 매고, 정말 이 색깔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맬 수 있는 그런 풍토들을 만들어 놔야만 마음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는 그런 포인트는 뭐 제 말을 들었나 잘 짚으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그대로 국무총리가 가져다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일을 하셨어도 나라를 위해서 처음부터 출발했을 것이고, 새 정부에서 나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뭔가 국민들을 풍요롭게 하자라는 생각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첫 걸음은 좋다. 하지만 이제 또 국민들의 평가는 늘 매섭게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새벽형 총리 힘든 길을 가실 것 같다.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0%를 돌파했습니다. 사람이 62.1%가 나왔고요. 취임 후 첫 조사 이후부터 지금 4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만약에 이제 7월 중순 이후 7월 말 정도에 민생회복지원금이 배포가 되면 지지율 추이에 조금 긍정적인 영향이 있겠죠? 지금도 이제 흐름의 추이를 보면 예. 이게 급속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차곡차곡 올라가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랬을 때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께서 보이는 행보들이 뭔가 이벤트성에 대해서 의존해서 가는 게 아니라 기본에 충실한 어떤 그 국정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좀 보여요. 사실 호남 타운홀 미팅 다음에 충청 타운홀 미팅, 그다음에 권역별로 타운홀 미팅들을 해서 국민들을 만나기로 했거든요. 저는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모습 속에서 좀 신뢰들을 지지하지 않았던 곳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냐. 49.7%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62%고, 좀 세부적으로 보면 TK, PK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평가가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요. 저는 사실상 뭐 일주일에 한 2%씩 올라가서 한 6개월 이내는 한 70% 이상 기록하지 않을까. 그래 보입니다. 예. 자, 지금 방금 전에 언급해주신 이제 TK와 PK 지역 민심을 국민의힘에서는 아주 눈여겨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정당 간의 지지도 같은 경우는 25%포인트 정도 지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고요. 보시면 53.8, 28.8입니다. 국민의힘은 낮아졌습니다. 30%에서 이제 28.8%로 지금 하락을 했고, TK, PK 지역의 민심의 변화를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민주당 지지율의 절반 조금 넘는 수준 비교할 수 있느냐, 양강 체제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지적할 수 있을 정도로 지지율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특히나 전통적으로 저희에게 우호적으로 높은 지지를 보내주셨던 영남 지역에서도 확연하게 지지세가 빠지고 있고 또 연령별로 봐도 보수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다고 평가되었던 고연령층에서조차 저희의 당에 대한 지지세가 빠진다. 그렇다면은 기존 보수를 지지하셨던 보수층이 저희 당에 등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거냐? 그분들의 생각이 보수에서 소위 뭐 진보로 바뀌었느냐? 그거보다는 저희 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보수층에서 원하는 제대로 된 보수 정치를 못 하고 있다 그런 결론이 도달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당에서 이제 굉장히 뼈저리게 느끼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뭔가 움직임을 보여드려야 하는데 저희 당이 대선 패배 이후 특히 이제 계엄 탄핵 대선 이 과정 6개월 이상 지나가면서 당을 제대로 정비할 시간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아직도 그 과정 속에 있지는 않느냐. 그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텃밭에서마저 지금 지지세가 상당히 좀 빠지고 있는 국민의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자 오늘 출범할 예정이었던 국민의힘 안철수 혁신위원회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오늘 혁신위원장직을 거부했고요, 전당대회에 출마한다 이런 선언을 했는데 기자회견 내용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저는 전당대회에 출마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 당대표가 되기 위해 도전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인적 청산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판단 아래 비대위와 수차례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습니다. 당대표가 되어 단호하고도 강력한 혁신을 직접 추진하겠습니다.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잘라낼 것은 과감히 잘라내겠습니다. 우리 당을 반드시 살려내고 여당의 폭주를 막아 내년 지방선거를 잘 치르고 다음 총선의 교두보를 만들겠습니다. 안철수 위원장께서 갑자기 혁신위를 하지 않고 전당대회에 나가시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고 당혹스럽다. 오늘 전당대회 출마 선언하신다는 내용을 미리 귀뜸이라도 있었다면 오늘 혁신위 의결 안건을 비대위에서 의결을 하지 않았을 텐데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님은 이게 안 받아들여지면은 혁신위원장 할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의사표시를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이나 오해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안철수 위원장님을 모실 때 안철수 위원장님의 말씀하신 것을 최대한 존중해서 일을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자, 사실 오늘 오전에 이제 혁신위 출범을 모두가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이 자리가 당대표 출마 선언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두가 약간 좀 당황했던 부분이었어요. 예,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안철수 의원의 지금 저 발언 내용 중에 보면은 날치기 혁신이란 말이 나와요. 날치기 비대위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결론은 본인이 생각했던 어떤 인선안, 혁신위 안에 이제 위원들이 있을 텐데 본인 생각과 맞는 분들하고 일해야 되는 게 이제 기본일 텐데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대위에서 인선안을 의결을 해버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반발하는 과정, 거기에서 이제 비대위 혁신위원장은 하지 않고 이럴 바엔 내가 전당대회에 나가서 혁신 당대표가 되겠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또 처음에 혁신위원장을 맡겠다고 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코마 상태에 빠진 당을 위해서 내가 의사 출신이니까 메스를 들겠다. 근데 오늘은 메스 대신 칼을 들겠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메스는 같은 날카로운 거지만 그래도 안을 그래도 잘 수습을 해서 꿰매고 회복하게 만든다는 의미가 있는 반면 칼을 쓴다는 것은 그 이후를 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완전히 도려내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번 혁신이 준비 과정에 있어서 아마 안철수 의원의 어떤 본인 개인적인 각오가 굉장히 세진 게 아니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당대표 출마에까지 이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저희 조금 전에 보셨지만 그러니까 인적 청산과 관련해서 비대위와 협의를 하려고 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게 지금 이 위원장직을 거부한 주된 이유가 된 것 같거든요. 어떤 갈등이 있었을 거라고 좀 예측하십니까? 그러니까 송원석 그 비대위원장이죠.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 참 세 개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얘기를 보면 안 잡잖아요.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관두겠다고 하는데 안 잡는 모습을 보면 그냥 어차피 일회용으로 얼굴마담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그 속내를 확인했던 것이고 가장 이제 그 날치기 혁신이라고 하면서 튀쳐나온 이유는 혁신위원조차도 본인 마음대로 못하면 정말로 있는 자체가 나를 무슨 이렇게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거 아니야? 안 되겠는데? 그러면 나에게 고난도 안 줄였던 거 아니야? 난 현실을 깨달은 거죠. 근데 저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하수 아니면 고수인데 왜 하수냐면 그걸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친윤의 명맥을 잇는 이 지도부가 정말로 혁신을 하려고 안철수 의원을 혁신위원장에 앉혔을까요? 그걸 몰랐다면 하수고요. 그걸 알고도 받았다면 고수가 이 혁신위원장을 내팽개치는 그림을 발판으로 당대표로 튀어나가려고 했던 것이죠. 큰 그림을 그렸던 그렇죠. 거군요. 그러면 고수인데 저는 좀 첫 번째에 가깝지 않을까. 왜냐하면 혁신위를 정말 순진하게 받아서 송원석 당시 원내대표가 굉장히 감언이설로 다 존중하고 따를 테니까 좀 당을 맡아주십시오. 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안철수 의원이 그걸 받아들였다고 봐요. 저는 그 정도까지 이 혁신위를 발판으로 당대표를 나가겠다는 전략을 짤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 사실상 전체 그림을 보면 송원석 지도부나 안철수 혁신위원장이나 국민들이 봤을 때 특히 보수층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참 한심하다. 지금 이럴 때냐? 라는 측면에선 참 그 국민의힘의 갈 길이 요원해 보여서 좀 안타까운 따름입니다. 국민의힘은 혁신이 불가능한 걸까요? 왜냐하면 이제 이전에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여러 혁신안을 들고 나왔지만 결국 모두 좌초됐고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제대로 출범하지도 못하고 지금 거부하게 된 셈이거든요. 불가능하게 하겠습니까마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일단 지도부 생각과 혁신을 하겠다는 분의 생각이 적어도 굉장히 큰 간극, 직을 맞지 않겠다고 할 정도까지 나왔다는 것만은 노정이 된 게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곧 저희가 전당대회를 할 텐데 결국 이제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지도부가 바뀌어야 한다는 또는 지도부의 방향 또 당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그런 의견들이 당내에서 분출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비록 정식으로 혁신위원장을 맡는 단계까지는 못 갔지만은 혁신위가 운영이 됐을 경우에 했어야 할 역할은 이미 한 것이 아니냐. 여러 얘기들을 하셨는데 결국 인적 청산 부분에서 지도부와 의견이 달랐다는 것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그 전선을 형성한 후에 안철수 의원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그것을 동력 삼아서 불가능해 보이는 저희 당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혁신위원장을 찾을지 아니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전당대회로 직행을 할지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긴 한데 만약에 이제 전당대회로 직행을 한다면 지금 김문수 전 후보도 다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안 나올 가능성도 꽤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앞으로의 국민의힘의 상황을 좀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먼저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이 조금 안철수 의원의 혁신위원장의 어떤 고사와 당대표의 출마 전환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죠. 왜냐하면 이제 판이 조금 더 이제 춘추전국 시대로 가는 겁니다. 안철수 의원이 칼을 들었잖아요. 메스를 버리고. 그러면 이제는 칼제비들이 들어옵니다. 이 당이 결국에는 도려낼 건 도려내고 잘라낼 건 잘라내야 된다는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저는 다 그런 목소리를 내고 뛰쳐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당 여건 자체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죠. 왜냐하면 친윤 그룹들이 여전히 지도부를 다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현재에 있어서의 어떤 그 시발점을 안철수 의원이 먼저 촉발시켰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굉장히 이제는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친윤 지도부가 또 룰을 가지고 어떻게 장난을 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 국민의힘이 혁신은 이제 끝났다고 봅니다. 이제 혁신위원장 누굴 데려놔도 따지고 보면 전당대회 전에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혁신은 이제는 그냥 하나의 참고용의 어떤 위원회로 두는 것이고 이제는 전당대회에서 안철수 의원을 기점으로 해서 김문수, 나경원 의원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한동훈 전 대표 또한 좀 강한 메시지를 가지고 뛰어들지 않을까. 또 그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뭔가 그 대선 경선을 또 다시 보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졌다라고 하는 부분에 좀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당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 개혁에 대한 어떤 움직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출마만 한다고 해서 설령 당대표가 되더라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거라는 분석이 주류였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 수락 과정 또 준비 과정에서 결국 오늘 이러한 어떤 큰 파열음을 내면서 뭔가를 드러냈기 때문에 앞으로 당내에서 전당대회와 맞물려서 혁신해야 한다. 왜 지도부가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분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할 수 있는 어떤 여건으로 본다면 긍정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아직 당사자는 아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예상 정도에 그쳐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의 혁신위원장 거부가 앞으로 있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서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일 밤낮 없는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밤사이 강릉에서는 또다시 초열대야가 나타났고 서울은 8일째 열대야가 관측됐습니다. 기상청은 뜨겁고 습한 남서풍의 영향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 강릉은 밤사이 최저 기온이 30.8도로 지난 2일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초열대야가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 등 전국 30여 곳에서도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밤낮 없는 더위 속에 오늘도 한낮에 대구는 37도, 서울은 32도 등 전국적으로 폭염이 이어지겠다며 온열 질환 예방에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경북 영덕군 달산면 팔각산에서 40대 등산객이 탈진해 쓰러졌습니다. 함께 있던 산악회 회원이 신고한 뒤 119 구조대가 구조해 헬기로 병원에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높은 기온 속에 산행을 하며 생긴 열사병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폭염 경보가 내려진 영덕의 어제 낮 최고 기온은 35.2도였습니다. 네, 오늘은 절기상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소서입니다. 하지만 실제 날씨는 더위가 가장 심하다는 대서 같은데요. 폭염경보가 발령 중인 대구는 숨막히는 찜통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근우 기자. 네, 대구 동성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대구 지금 얼마나 덥습니까? 네, 정말 숨이 턱하고 막힐 정도로 무더운 날씨입니다.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한 10분 정도 이 자리에 계속 서 있었는데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온몸이 땀범벅이 될 정도로 그런 뜨거운 공기가 계속해서 느껴지고 있는데요. 이곳 동성로도 점심시간을 맞아서 많은 직장인들 그리고 시민들이 점심을 먹으러 나올 시간인데 날씨가 너무 무더운 탓이지 평소보다는 확실히 한산한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정오 기준 이곳 대구의 기온은 35도입니다. 오후 2시쯤 낮 최고 기온은 무려 사람 체온을 넘는 37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기온도 기온이지만 습도도 높아서 체감 기온은 더 높게 느껴지는데요. 대구와 경북 대부분 오늘까지 11일 연속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졌고 열대야도 8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마가 일찍 끝나면서 지난달 26일 이후로 비 소식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가 만나본 시민들 올해는 더워도 너무 덥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 반소매 차림에 양산을 들고 햇볕을 피하는 시민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고요. 시원한 아이스크림이나 커피를 들고 걸으며 잠시나마 더위를 잊으려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오늘은 강릉이 38도, 대전이 34도, 광주와 울산이 35도 등 주로 동해안과 남부지방에 심한 폭염이 집중될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이른 폭염의 온열 질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 진안과 경북 경북 영덕에서 등산객이 열사병으로 추정되는 증상을 보이며 쓰러져 숨지는 사고도 있었는데요. 기상청은 가장 무더운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어쩔 수 없을 때는 물을 많이 마시고 그늘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동성로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본격적으로 더워진다는 소서지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는 이미 한참이죠. 이른 폭염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올해도 농산물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여름철을 대표하는 열무의 소매 가격은 킬로그램당 3,381원으로 지난달에 비해 26.8%나 급등했고요. 수박은 개당 23,763원으로 지난달보다 5%, 평년보단 20% 상승했습니다. 재배 면적이 줄면서 배추값도 천정부지입니다. 배추 한 포기는 지난달보다 5.8% 뛰었는데 고온으로 재배 면적도 지난해보다 8.8% 줄어들 전망이어서 벌써부터 김장철 걱정이 나옵니다. 바다도 펄펄 끓기는 마찬가지죠. 지난해보다 일주일 빨리 고수온 예비특보가 내려졌는데 가장 비상에 걸린 건 양식업입니다. 지난해 물고기 폐사로 인한 양식업 피해액은 1,43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올해는 수온이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미 고등어는 지난해보다 36%, 오징어는 28.6%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이래저래 장바구니 부담은 한층 커졌습니다. 다음은 전기차 배터리 주의보입니다. 미국의 한 업체가 내놓은 분석인데요. 기온이 37도에 이르면 전기차 배터리 소모가 늘어서 주행거리가 17에서 18% 감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에어컨을 사용하는 데다가 엔진 과열을 막기 위한 추가 전력 소모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냉각 시스템과 에어컨 필터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 요령을 익혀서 배터리 부담 스트레스를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마지막으로 폭염이 바꿔놓은 풍경도 하나 볼까요? 바로 양산을 든 남성들입니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과거 여성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양산이 남녀를 불문한 필수품이 된 겁니다. 인터넷에 남자 양산을 검색하면 이렇게 판매 업체가 넘쳐나고 커뮤니티에도 더 이상 양산을 든 남성이 어색하지 않다는 관련 글이 많은데요. 이른 폭염에 온열 질환자가 늘면서 일부 지자체는 양산 쓰기 운동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은 몇 해 전부터 정부 차원에서 장려하고 있는데요. 양산을 쓰면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 햇볕이 뜨거운 날 꼭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빨리 찾아온 불볕더위에 물놀이장과 실내 빙상장은 일찌감치 성수기를 맞았습니다. 더위를 식히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북적였는데요. 이상곤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아이들이 야외 수영장에서 신나게 물놀이를 즐깁니다. 튜브에 몸을 맡긴 채 둥둥 떠다니고 공놀이에 물총 싸움도 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냅니다. 날도 너무 더웠는데 여기 나오니까 시원하고 친구들이랑 언니랑도 재밌는 추억 쌓아서 좋은 것 같아요.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와 물속에 풍덩. 한바탕 물장구를 치다 보면 더위는 어느새 저만치 물러갑니다. 찌는 듯한 더위에 이렇게 수영장에 들어와 다리만 담가도 잠시나마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물속에 들어간 어른들도 동심으로 돌아간 듯 신이 났습니다. 너무 좋고 아이도 올해 처음 이제 물놀이를 하게 됐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모두 시원하게 여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더위를 아예 잊고 싶은 사람들은 빙상장을 찾았습니다. 실내 온도는 10도 정도로 얼음판에서 올라오는 냉기까지 더해져 긴 소매와 장갑은 필수입니다. 아직 휴가철이 아니지만 주말마다 수백 명이 찾고 있습니다.
밖에가 너무 더운데 지금 여기 빙산장이 시원하니까 와가지고 친구들하고 스케이트 타니까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요. 연일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시민들은 도심 속 물놀이장과 빙상장을 찾아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랬습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무더위에 얼음 소비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집에서 얼음 음료를 만들기 위해 직접 얼음을 얼리는 소비자도 많은데요. 그런데 얼음 틀 세척을 자주 하지 않는 경우 식중독 위험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름철 얼음 관리 요령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얼음. 사 먹는 얼음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같은 시원한 음료의 인기에 식용 얼음 시장은 20%씩 성장하고 있고 지난 봄 편의점 얼음 매출은 지난해보다 10%에서 많게는 16.3%까지 뛰었습니다. 직접 얼음을 얼려 먹는 소비자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얼음틀로 얼음을 얼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냉장고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균이 활동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매번 얼음을 얼릴 때마다 세척해야 합니다. 영하 20도에도 장기간 생존하는 리스테리아균과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균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로바이러스나 대장균, 포도성균, 살모넬라균들까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녹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균들이 증식하게 되면 장염부터 해서 폐혈증까지 일으킬 수 있는. 때문에 얼음틀은 반드시 물로 꼼꼼히 세척해야 하고 식초를 탄 물에 담갔다가 헹구거나 굵은 소금 등으로 씻으면 좋습니다. 정수기로 제조하는 얼음도 보관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대부분 얼음 정수기는 영하가 아닌 상온의 얼음을 보관해 녹는 만큼 새 얼음을 채우는 방식인데 이때도 세균 번식의 위험이 있어 되도록 빨리 먹는 것이 좋습니다. 상온이나 냉장에서 보관할 때는 당연히 얼음이 녹게 되고 그렇게 녹게 되는 경우에는 얼음 표면에 수분이 이제 결국은 남아 있게 되고요. 그게 미생물이 결국은 그 수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생장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얼음에 사용되는 물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끓인 물이나 정수된 물을 사용해야 노로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조언하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경기 화성시 팔탄면에 있는 자원순환센터에서 불이 나 공장 1개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충남 청양군에서는 승용차가 터널에서 옹벽을 들이받고 전복되는 사고가 나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공장 전체를 집어삼키고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3, 4층 정도로 좀 높았고 불도 거의 건물 전체 외벽이 다 떨어져 나갈 정도로 굉장히 크게 나고 있었습니다. 탈 것이 많은 자원순환시설에 불이 나면서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은 공장 1개동을 모두 태운 뒤에야 꺼졌습니다. 25톤 트레일러가 넘어져 있고 차량 앞부분에는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논산 천안 고속도로에서 공주 나들목으로 향하던 트레일러가 충격 완화대를 들이받고 전복돼 불이 난 겁니다. 불이 나기 전 차량에서 빠져나온 운전자는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충남 청양군 청양터널에서는 50대 남성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터널 옹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70대 여성과 30대 여성 등 2명이 숨졌고 운전자는 다발성 골절 등으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열대야로 푹푹 찌는 날씨 속에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전기가 끊겼습니다. 아파트 4개 동 390여 세대의 전력 공급이 끊겨 주민들은 1시간 넘게 불편을 겪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오늘 아침 8시 반쯤 인천 운복동 금산나들목 인근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공항버스가 고장나 도로에 멈춰섰습니다. 다친 사람이나 추가 사고는 없었지만 승객 30명 정도가 무더위에 고속도로 갓길에서 대체버스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버스 업체 측은 엔진 라디에이터가 고장난 거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배정된 유럽연합의 무관세 철강 수출 물량을 불법으로 가로챈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 세관은 주요 철강 수출 품목인 컬러 강판을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면서 서류에는 유럽연합이 아닌 국가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업체 2곳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 업체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 2020년 6월부터 2년여 동안 컬러 강판 12만 6천 톤, 시가 2,300억 원 상당을 불법 수출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동해와 서해에서 표류하다가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이번 주 해상을 통해 송환하기로 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주민 6명이 모두 북한으로 돌아가길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는 만큼 인도주의적인 견지에서 조속하고 안전하게 송환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러 기관이 관련 협의에 참여하고 있다며 송환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송환을 계획한 북한 주민은 지난 3월 서해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어민 2명과 지난 5월 동해에서 구조된 어민 4명 등 모두 6명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모레 오후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엽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YTN에 당연히 출석할 거라며 법원에서 직접 소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앞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과 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 경우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에 다시 수감되게 됩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재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9일 오후 2시에 구속영장 심사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과 김건희 특검 이야기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려 구속 심사 이제 내일 모레 열린다고 하는데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출석한다고 하네요. 네, 방금 그렇게 저도 들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변수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영장 심사에서의 변수는 사실 변호인과 특검 간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가장 큰 변수가 될 테고요. 예. 추가적으로는 뭐 지금 여와 야 간에 이제 정치적 이슈화하려고 하는 이제 움직임들이나 아니면은 여당에서는 이것을 이제 법치주의의 확립이라고 이제 보고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반영될지에 대한 또 변수가 있을 수 있고 예. 예전에 또 서부지방법원 사태처럼 지지자들의 움직임도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것도 좀 어떤 배경인지 궁금한데 어떻게 추측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영장 심사에서 본인이 통상적으로 출석하는 것은 이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고요. 그 출석을 포기하는 경우에 보통 구속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피의자들이 이제 출석을 포기하는 경우들은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호소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 내란 특검이 이제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수사를 개시한 지 3주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를 한 겁니다. 이례적으로 좀 빠르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이 수사의 성격상 이제 그 시기가 이제 결정될 수 있는데요. 예. 특검이라는 조직은 한정된 기간 동안에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구속영장이 이제 빠르다 느리다 판단하기는 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최종 책임자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그런 사실을 전제로 했을 때는 영장 청구가 좀 빠르지 않나 그런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관련자들을 모두 조사를 마쳤다고 특검에서는 보고 있고 범죄 사실도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자신하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했다. 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그렇게 빠르지는 않은 것 같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 중에 구속 필요성을 16페이지 할애했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제가 영장은 볼 수 없어가지고 양은 알 수가 없지만
다만 지금 수사 초기의 영장 청구이기 때문에 네. 수사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영장에 담겨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고요. 다만 일반인들도 이제 많이 아시지만 이제 재판이랑 이제 구속에 대해서는 의미가 좀 달라서 구속에서는 이제 구속에 필요한 사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 필요성에 대해서 16페이지라고 하면은 66쪽 중에 뭐 그렇게 많다 또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요. 예. 16페이지 중에서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그런 구속 필요성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 특검에서 예, 그런 예.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담겨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어떤 점이 결정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했느냐.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2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혐의를 전면 부인한 점이다. 이렇게들 꼽더라고요. 네. 통상 형사 사건에서 구속영장 발부의 가능성을 가장 높이는 것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혐의를 부인하는 것에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모두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증거 인멸이라든지 도망의 우려라든지 재범의 우려 이런 것들이 다 그 피의자가 혐의를 얼마만큼 부인하고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경중이 나뉘는데 이런 경우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는 구속영장 청구의 필요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특검에서 판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말씀해주신 부분과 더불어서 내란 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다른 사건 관계자들을 만나서 좀 회유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좀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언론을 좀 보면은 이제 뭐 언론에서는 이제 일관되게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든지 예. 아니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변인들에게 압박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의 이제 기사도 제가 봤거든요. 예. 그리고 또 다른 기사에는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지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재판에서 증거 인부 여부도 전혀 안 밝히고 재판에도 지금 비협조적이라는 얘기들이 지금 있습니다. 예.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증인 신문 과정에서 또 증언을 위해서 출석한 증인들을 또 향해서 모욕적인 언사까지 지금 서슴지 않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다른 사건 관계인들이랑 접촉을 해서 진술을 회유할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련 내용이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조사를 받을 때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사인 최명성 변호사가 들어갔다는 점, 이 점도 좀 같이 언급되더라고요. 예,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 예. 것 같은데요. 대통령 부속실장이었던 이제 강희구 전 부속실장이 최근 특검 조사에서 피의자의 진술에 맞추어서 기존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새로운 진술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원포인트로 입회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을 바꾼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으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도 이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입회하지 않으니까 그제서야 이제 좀 윤 전 대통령의 범행 부분을 진술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조금 또 얘기가 다른데요. 처음에는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들이 이제 입회를 하고 있으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하고 있었는데 네. 변호인들이 이제 나가니까 참여하지 않게 되자 이제 윤 전 대통령의 범행을 진술하기 시작했다.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 부분은 이제 변호인단이 얼마나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경호처와 관련해서는 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에 총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이 관련해서 이번에 나온 이야기가 그때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은 총기를 갖고 있는 걸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지금 파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여태까지 알려졌던 것과는 조금 뉘앙스가 약간 다르긴 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저 경찰 수사기관도 총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찰한테 총기를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라는 거는 이제 경호처 직원들이나 당시에 그 경찰의 이런 그 강제 그 수사를 저지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하기 위해서 그런 멘트를 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김성훈 전 차장에게 지금 수사받는 세 사람의 비화폰 단말기들 그대로 놔둬도 되냐 이렇게 다그쳤다고 하던데요. 네, 이게
피의자가 이런 비화폰 통신 기록이 이제 굉장히 지금 이런 사건에서는 이제 은밀하게 지시가 이루어지고 네. 특히 이 사건에서 비화폰이 사용됐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비화폰이 남아 있으면 그게 이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여지가 높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시를 한 것으로 특검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예. 이 부분은 그 김성훈 전 차장이 비화폰 관리 담당자에 대한 이제 직권 남용 행위를 교사한 것, 즉 대통령 등의 경우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더불어서 지금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는 외환 혐의는 제외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그럼 구속을 해서 뭐 수사를 하겠다는 걸까요? 외환 혐의에 대해서는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들에서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특검에서 지금 수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영장에 담기기는 어려운 지금 상황으로 보여서 이 부분이 빠진 것으로 보이고 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외환 유치죄에 해당하느냐 일반 이적죄에 해당하느냐 여러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영장에서는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윤 전 대통령 이제 구속 취소 석방 4개월 만에 이제 다시 기로에 놓인 셈인데 법원이 어떻게 결정할까요? 이 부분은 굉장히 법원에서 굉장히 어려운 판단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영장은 구속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예. 법원에서도 지금 사안의 중대성이나 이런 범위에 대해서 이제 판단도 하겠지만 지금 사안인 만큼 네. 구속의 필요성, 즉 원리 원칙에 기해서 법치주의에 기해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건희 특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삼부토건과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투트랙으로 수사하고 있는 모양인데 수사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16가지입니다. 예. 그중에서 이제 명태균 공천 개입이라든지 건진법사 청탁, 도이치모터스 등은 굉장히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돼서 이 부분 말고 이제 삼부토건과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이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삼부토건과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이제 언론에 가장 많이 나오지만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가 그 물밑에서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일반인들은 압수수색이나 소환 조사가 없으면 그 사안에 대해서 관심이 좀 줄어들기 마련인데 네. 수사팀에서는 그 16가지 혐의에 대해서 모두 수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만약에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의 어떤 부정한 영향력에 움직였다 이런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김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으로까지 좀 혐의가 성립될 수 있는 걸까요? 국정농단은 원래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예. 예전에 이제 제가 최순실 특검에 있을 때도 이제 국정농단이란 단어가 사용됐지만 정식 법률 용어는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김 여사가 만약에 이제 원희룡 전 장관 등을 통해서 종점 변경 과정에 개입한 게 있다고 해도 과연 어떤 방식으로 적용을 할 것인가 굉장히 관건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이나 직권남용의 주범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공범이나 이제 뭐 교사범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성립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더해서 지금 우리기술 주가 조작 의혹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관건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 공소시효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저희 법상 자본시장법과 형법상에 5억 이상 50억 미만의 시세 조정 공소시효가 범행 종료일로부터 10년입니다. 따라서 다만 이제 50억 이상일 경우에는 15년으로 늘어나는데요. 근데 우리기술 시세 조정 의심 행위가 끝난 시점이 예. 2011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득의 규모에 따라서 이제 공소시효 적용 여부가 결정돼야 되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특검에서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끝으로 이제 최상병 특검도 좀 살펴볼게요. 오늘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소환 조사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이른바 VIP 경로설 수사도 좀 본격화하는 모습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특검이 수사를 집중하고 있는 VIP 경로설의 실체를 규명한 키맨으로 네. 김계환 전 사령관이 이제 주목받고 있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김 전 사령관이 이전 이 VIP 경로설과 관련된 통화에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이후에 박 대령에게 어떤 지시를 전달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수사가 집중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특검 상황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과 4시간 만에 380mm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미국 텍사스에서 사망자가 82명까지 늘어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대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는데요. 한편에선 지역 당국의 안이한 대응,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수십 명의 어린이가 잠을 자다 참변을 당한 야영장이 처참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거센 물살이 집어삼켰던 숙소 내부에는 침구와 소지품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대규모 홍수가 휩쓸고 지나간 지 사흘째 수색 작업이 확대되면서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실종자 수도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희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It's a horrible sense of search, right? Because you're searching for something you hope you don't find.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피해가 큰 컥 카운티를 중대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이 실종된 상태에서 가족들이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을 겪고 있다며 위로를 전했습니다. 지역 당국의 안이한 대응을 향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전날 오후와 당일 새벽 모두 3차례에 걸쳐 홍수를 경고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대피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주민은 몇 시간이 지나서야 휴대전화로 경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Why that information didn't get down to the camps and why they weren't evacuated? Can you answer that now? That is a great question, but again, we want to make sure that we continue to focus. 트럼프 행정부의 재난 대응 정책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명분 아래 이미 해양대기청과 재난관리청에서 수천 명을 해고한 데 이어 대규모 예산 삭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With the budget that's been submitted, in which the administration proposes the complete and total elimination of research at NOAA, I can pretty much guarantee there will be no improvements. 많은 전문가는 현재의 재난 시스템으론 이번과 같은 극단적인 폭우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유투관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최근 법안을 놓고 각을 세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현지 시각 5일 신당 창당을 발표했습니다. 머스크는 SNS X에 올린 글에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돌려주기 위해 오늘 아메리카당이 창당된다며 낭비와 부패에 관해선 민주주의가 아닌 일당제 속에 살고 있다고 창당 취지를 밝혔습니다. 머스크의 신당 창당은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반트럼프, 비민주당 지지표 흡수로 의석을 확보해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을 막고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저지 모리스타운에서 기자들과 만나 머스크가 제3당으로 재미를 볼지는 몰라도 미국은 항상 양당제였고 제3당을 만드는 건 혼란만 더할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절기 소서인 오늘 서울은 폭염경보 속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31도 안팎까지 치솟아 있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1에서 2도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이렇게 물이 흐르는 샘물 쉼터에서 또 휴식을 취하고 있고요. 주변 곳곳의 분수대에서는 또 더위를 달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은 지난해보다 18일 정도 일찍 폭염경보로 강화됐습니다. 현재 가장 더운 곳은 경남 양산이 37.8도로 사람 체온보다 높게 올라 있고요. 경주 36.7도, 대구 35.8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서도 기온이 33도 안팎으로 치솟아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더위의 기세가 더욱 강해지겠고요.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겠지만 저녁까지 내륙 곳곳에 5에서 5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내일도 무더위 속 곳곳으로는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전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의 기세가 더욱 강해질 전망입니다. 한낮의 열기는 고스란히 밤더위로 이어지겠습니다. 밤에도 초열대야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는 만큼 밤낮 없는 더위에 여름철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YTN 정수현입니다. 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